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4월이에요, 예진 씨.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로 봄이 왔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졸린 거 보니까 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른해지면서. 맞아요. 자, 나들이 떠나고 싶은 그 설레는 시기죠. 이 예진 씨는 과거 이맘때쯤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맘때쯤에 뭐 벚꽃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벚꽃 축제 혹은 뭐 벚꽃 거리를 찾아간다거나 뭐 제가 보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그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벚꽃 필 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인데 벚꽃 축제 저는 대학교 때 거의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자, 그럼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월 1일의 역사부터 함께 보시죠. 2003년 4월 1일 만우절,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의 유명 영화배우이자 가수 장국영 씨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홍콩의 한 호텔 24층에서 투신한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장국영은 국내에서는 영화 영웅본색으로 이름을 알리고 영화 아비정전으로 만보춤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 저 장면 저도 알아요. 아, 이거잖아요. 딴딴딴딴딴딴 든든든든. 아, 저도 그 아비정전 영화 봤거든요. 네, 보면서 절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1993년엔 패왕별이가 제46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아시아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배우의 모습 이면에 외로움과 스트레스도 컸는데요. 장국영은 유서를 통해 마음이 피곤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화 해피투게더에서 동성애를 연기한 그는 실제로도 17년간 사귀어온 동성 연인이 있었는데요. 다른 동성 연인과 사이가 깊어져서 고민하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지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고 우리 돈 수백억 원 규모의 유산은 동성 연인에게 상속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6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무장공비를 난파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고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납북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렸던 1968년.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 4월 1일 일하면서 싸우자라는 모토 아래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무려 164만여 명 규모의 인원으로 지역 방위 체제를 확립했는데요. 같은 해 5월엔 전국의 지역과 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됐고 1971년부터는 군에서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전담하며 전력 강화가 가속화됐습니다. 향토 예비군에서 그 지금 사용하는 명칭인 예비군으로 바뀐 건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이에요. 오, 정말 최근이네요. 그렇죠.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면서 향토 예비군은 예비군으로, 향토 방위 작전은 지역 방위 작전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예비군의 활약은 국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는데요.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1998년 남해안 반잠수정 사건까지 예비군은 90번 넘게 연인원 40만 명이 동원돼 작전에 참여했고 특히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는 추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원율이 무려 85%에 육박하는 예비군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의 다른 역사로는 1976년에 아이땡을 만든 사과사 아시죠? 네, 알죠. 그 회사가 창립되기도 했습니다. 오, 만우절에 창립을 했네요. 맞아요. 이 사과사는 컴퓨터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컴퓨터라고 하면 커다란 그 메인 프레임 컴퓨터만 그 산업용으로 이 생산할 때인데 그때도 PC를 혼자서도 뚝딱뚝딱 만들어주던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분한테 스티브 잡스가 사업을 제안해서 이 사과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잡스의 안목이 남달랐던 거죠. 그러네요. 제가 이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투자를 좀 했더라고요. 아이고, 아쉬워라.
그리고 2001년 4월 1일에는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이 합법인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진 네덜란드인데요. 동성 결혼 합법화가 시행이 됐죠. 아니 근데 현재는 동성 결혼이 합법된 그 국가들이 많죠? 꽤 있죠. 지금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 신고를 허용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던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모두 기각을 했지만요. 아, 그렇죠. 자, 그럼 4월 2일의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06년 4월 2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에 걸쳐 일어난 10번의 부녀자 살인 사건인데요. 아, 이게 영화 그 살인의 추억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8차 사건의 범인은 검거됐고 나머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끝났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1차 사건의 시효가 2001년 9월 14일 끝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 시효까지 모두 만료됐습니다. 아, 그런데 8차 사건 범인이 잡혔다고 했잖아요. 누구였나요? 처음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건 윤성여 씨였는데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형돼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지난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아, 저도 이분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20년 동안이나 하셨던 거네요. 그러나 이후 3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범인은 경찰의 미제 사건 DNA 감정으로 밝혀졌는데요. 범인은 다른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충재였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태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지만 이 사건은 태완입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18년으로 가볼까요? 2018년 4월 2일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텐궁 1호의 추락은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된 텐궁 1호가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어느 나라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나요? 가능성은 있었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이었어요. 다행히 텐궁 1호는 인명 피해를 주지 않고 남태평양에 추락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의 위협의 심각성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4월 2일에는요, 세계적인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진혁 씨도 어릴 때 그 안데르센 동화 많이 읽어봤죠? 아, 그럼요. 성령 서세요. 성령 서세요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령 좀 서주세요. 근데 그 동화책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그 성냥팔이 소녀는 안데르센이 거리에서 동냥을 하던 자기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쓴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혁 씨, 혹시 4월 2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일이면은 만우절에 거짓말하고 4월 2일에 용서를 비는 그런 날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매년 4월 2일은요, 세계 자폐 인식의 날이라고 합니다. 2007년 유엔 총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선언됐는데요. 자폐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이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라고 합니다. 이날은 매년 파란 빛을 밝혀요라는 건축물에 푸른 조명을 켜는 행사를 하기도 하죠. 아, 이 행사에서 그 푸른 빛을 비춘 이유가 이 자폐증을 상징하는 그 푸른색이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4월 3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4월이면) 유채꽃이 만발하는 제주.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제주는 아픈 4월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1947년 3월 1일이었는데요. 이날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를 마친 주민들은 길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마 경관이 타고 있던 말발굽에 어린이 한 명이 채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를 보고 분노한 군중들이 몰려들자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남로당 투쟁위원회가 결성됐으며 제주도청을 기점으로 민관 합동 총파업이 단행됐는데요. 그리고 1948년 4월 3일 경찰의 탄압에 맞서 남로당을 주축으로 무장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 내의 전 경찰지서 24개 중 12개 지서를 습격한 겁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는데요.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섬 전체에 초토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해안선 5km 이상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폭도로 간주해 사살하는 등 강경 진압 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돼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순수성을 되찾자는 취지 아래 국어 순화와 국산품 애용 추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76년 4월 3일 문교부에서 국어교육 순화 방안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함부로 외국어 쓰지 않기 등 바르고 고운 우리말 쓰기에 중점을 둔 방안이었는데요. 이후 국어 순화 운동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돼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외래어 사용을 지향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예를 몇 가지 또 알려드릴 텐데 네. 그 당시에 방송국마다 그 바니걸즈를 토끼 소녀, 토끼 소녀들, 토끼 아가씨들로 다르게 직역해서 부를 만큼 혼선이 컸고요. 아,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요. 바니걸즈를 토끼 소녀라고 하니까 확 귀여워진 느낌인데요. 약간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개명을 거부했던 가수 패티 김 씨도 결국은 김혜자로 바꿨고 그 남성 듀오 어니언스가 양파들로 바뀌어서 이제 이름이 불렸는데 뭐 지금으로 보면 네. 레드벨벳이 한 뭐 빨간 뭐 6단 정도? 느낌이 확 달라지긴 하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국어순화 운동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요. 1987년에는 외래어가 쓰여진 티셔츠 대신 한글 티셔츠를 입자는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74년 4월 3일에는 이제는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왔는데요. 이건가요? 맞습니다. 네. 바로 휴대전화죠. 이게 약 50여 년 전에 미국 뉴욕 거리에서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접기도 하고 뭐 말기도 하고. 맞아요. 네, 하지만 당시에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벽돌폰 이런 별명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냉장고 폰이나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막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네. 옳고 이런. 그럼 4월 4일의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1968년 4월 4일) 미국 흑인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피살됐습니다. 흑인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테네시주 멤피스를 방문했다가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얼레이가 쏜 흉탄에 쓰러진 건데요. 39년 그의 삶은 짧지만 불꽃 같았습니다. 침례교 목사였던 그는 1955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된 사건이 일어나자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미 연방 최고재판소에서 버스 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1963년 미국 워싱턴 평화대행진에서 링컨 기념관 앞에 역사적인 명연설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이 1964년에는 비폭력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기도 했죠. 그럼 이번에는 1904년으로 가볼까요? 1904년 4월 4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에서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태어난 이원록. 그는 선비들이 모여들던 할아버지의 사랑방에서 경술국치라는 나라의 암울한 운명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본 유학을 떠난 이원록은 그곳에서 관동 대지진 집단 학살 사건으로 무참히 희생된 조선인과 중국인 수만 명의 억울한 죽음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는 곧바로 귀국해서 항일 문화운동에 뛰어들어 조국의 독립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1927년 장진홍 의사가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에 연루돼 형제들과 함께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의 수인 번호는 264.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264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시를 쓰는 독립투사가 됐습니다. 이 264는 1943년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시 북경으로 떠났는데요. 그해 여름 잠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본 경찰과 헌병대에 다시 붙잡혔다고 해요.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독립을 1년여 앞둔 1944년 1월 16일 새벽 5시. 이육사는 40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중국 북경의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조국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뒤에야 비로소 발표된 유작 광야. 광복을 염원했던 그의 절실하고 처절한 마음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1973년 4월 4일에는 세계무역센터가 개장됐습니다. 쌍둥이 빌딩 아시죠? 알죠. 네. 그 당시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테러의 장소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9.11 테러 공격을 받은 그 건물인데요. 당시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그 부지에는 현재는 기념비와 또 새로운 복합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과 있었는데 저녁에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영화가 아니었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죠. 맞아요. 그리고 1938년 4월 4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도로법이 공포되기도 했어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의 도로가 이렇게 구체화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법으로 보면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도로 관련 내용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조선도로령이라는 내용으로 도로 관련 내용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4월 5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49년 4월 5일 식목일이 제정됐습니다. 처음 식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공휴일로 정해졌는데요. 1960년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이듬해 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휴일로 환원됐고 2006년부터 기념일로 변경돼 공휴일에서 다시 제외됐습니다. 정말 왔다 갔다 정말 많이 변경이 있었네요. 저도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이 학교 안 오는 대신 산에 가서 나무 심어라.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죠. 이후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인 식목 행사를 통해 전쟁 직후 민둥산이었던 우리나라는 푸른 산림 성공 국가로 거듭났는데요. 아니 그런데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 땅이 녹아 나무 심기가 가능해지는 온도인 평균 6.5도를 고려해서 4월 5일을 정한 것이라고 하죠. 다 이유가 있었구나. 자, 그럼 이번엔 2005년 식목일로 한번 가볼까요? 2005년 식목일에는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4월 4일부터 이어진 강원도 양양의 대형 산불로 인해 4월 5일 관동 팔경 천년고찰의 낙산사가 허망하게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금 여기 낙산이 이렇게 다 저기하고 그래서 부처님 도량이기 때문에 다 타서 지금 와봤는데 대웅전이 이렇게 다 탔잖아요. 진화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이 설악산 입구까지 확산되자 경찰 2천여 명을 동원하고 물대포를 투입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바람이 잦아든 4월 6일 새벽 소강 상태를 보이던 불길은 오전 8시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화재로 불탔던 낙산사는 현재 어느 정도 복원을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산림은 화마에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날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1955년 4월 5일에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상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많았겠죠? 네. 81세였어요. 처칠에 관한 일화가 이거 관련해서 하나가 있는데 그 수상직에 물러나기 한 해 전에 그 처칠의 80세를 기념해서 의원들이 그 초상화를 선물로 보내줬대요. 네. 처칠이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적나라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나이 든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렸던 거라서 이제 처칠의 그 부인도 이게 너무 싫어해서 결국에는 그 그림을 불태워 버렸고 이 그림은 잃어버린 명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3년 4월 5일에는 도심 가운데 우뚝 선 자연공원 북한산이 우리나라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북한산은 조선 후기에 한강 이북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북한이 아니라는 거죠. 네.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이름이네요. 그럼 4월 6일의 과거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4월 6일 잊혀져서는 안 될 군대 부조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28사단의 윤승주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4명의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했는데요. 저도 그 군 생활을 해봤지만 이 군대 내에서 유난히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안 그래도 이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건데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망 당일인 4월 6일 윤 일병이 냉동 음식을 먹던 중 폭행당해 침을 흘리고 실금하며 쓰러지자 꾀병이라며 뺨과 배와 가슴 부위를 폭행해 결국 심장이 멈췄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데요. 이후 2016년 주범이었던 이 병장에게는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겐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시민들은 참혹한 군대 부조리 실태에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79년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79년 4월 6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당시 600억 원을 투입해 1974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당시 1단계 공사를 마치고 개장했지만 동양 최대 규모의 종합 레저타운이었습니다. 여기 경주의 필수 관광 코스죠? 맞아요. 예지 씨도 가보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곳은 이후 충분한 숙박과 다양한 위락시설을 제공해서 경주를 명실공히 종합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는데요. 대표적 관광 1번지로 자리 잡은 뒤에는 연평균 8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에 또 다른 소식들도 있는데요. 1896년 4월 6일에는 최초의 근대올림픽이 열리기도 했어요. 혹시 진영 씨,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알죠. 근대올림픽. 아테네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날은 393년을 마지막으로 끝난 고대 올림픽 이후에 열린 첫 근대 올림픽이었어요. 당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럼 4월 7일의 과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896년 4월 7일) 한국 최초의 한글체 신문이자 최초의 영자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됐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발간됐는데요. 처음 발간 당시 4면 중 3면은 순국문, 1면은 영문으로 문장을 썼고 유기일준, 윤치호, 이상재, 주시경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서재필은 사실 갑신정변 때 개화파로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갑신정변 실패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에 다시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때 신문값도 혹시 있었어요? 가격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동전 한 푼, 한 잎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미국으로 망명한 뒤 헨리 아펜젤러의 발행인으로 윤치호가 맡아서 발행하다 독립협회의 해산과 함께 폐간됐는데요. 이후 1957년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독립신문 창립일을 신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7년으로 가볼까요? 1947년 4월 7일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던 헨리 포드가 사망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포드는 학업을 중단하고 15살 때 기기공이 돼 자동차 제작에 몰두했는데요. 1899년까지 디트로이트에 있는 에디슨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1903년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에디슨 회사가 맞나요? 맞아요. 그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한때 미국 차의 절반, 전 세계 차의 3분의 1이 그의 이름을 달고 달리기도 했는데요. 세계는 그의 차를 타고 현대 소비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908년 그는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T카를 개발했는데요. T카는 당시 미국에서 대당 $1,000 이하의 차가 전무한 상황에서 대당 $850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자동차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당시 이건 자동차계의 산업혁명이기도 했어요. 자동차 한 대 생산 시간을 750분에서 93분으로 단축시키면서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2배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시 공장 앞에는 구직자가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돈과 여가를 줘야 차도 사고 또 경제도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 방식인 거네요. 네. 당시 그는 주 5일제 40시간 근무도 최초로 시행하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자 격렬하게 반대하고 폭력배를 동원해 진압하기도 했는데요. 또 심한 반유대주의자로 나치의 훈장까지 받은 기록도 있는 반전의 인물이었습니다. 또 1996년 4월 7일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승리를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박찬호 선수 관련 정보는 늘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네. 반면 어두운 과거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해인 1997년 4월 7일에는 한보 사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한보 사태는 1997년 1월 한국의 재계 서열 14위이던 한보그룹의 부도가 발단이 돼서 일어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인데요. 대출 비리요? 어떤 규모였나요? 당시 부실 대출의 규모가 5조 7천억여 원. 와. 엄청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술렁거렸는데요. 이 회장이었던 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과거로 달려봤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뉴스 역주행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이거 진짜 얼마나 듣는 거야. 그러니까요. 역시 라떼월드의 라떼왕 변기수 씨가 계셔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저 진짜 저 빼고 아주 녹화를 매끄럽게 잘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너무 스무스했어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그날 계셨어요. 아 제가요. 그림으로. 등신대로요. 예. 등신대로 있었겠지. 태어났겠지. 아니 근데 좀 괜찮으세요?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몸을 가다듬고 나와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진짜 그 안색도 되게 좋아지셨어요. 저도 좀 혈색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확 맞아.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웠다고 하나? 여기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나오니까 한 주 속상하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안색이 좋아지신 거예요. 예? 좀 쉬셔야 될 거예요. 일에 대한 열망, 갈망. 예. 그게 더 끌어올라. 그럼요. 그치, 그럴 일의 것 소중함을 알게 된 맞아, 좋은 맞아, 한 주였어요. 예.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그 자가검진을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딱 검사를 하고 나서 한 줄이 뜰 때도 있고 뭐 맞아. 두 줄이 뜨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한번 딱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천천히 가잖아. 그 첫 번째 칸에 괜히 거기까지 물이 오면 두 줄인가 싶은데 거기 지나서 쭉 지나가면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된다고.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쪼는 맛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봐. 지나간다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쪼는 맛 중에서도 기분 좋게 사람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복권이죠. 맞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복권도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바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맞아요. 안에 하나하나 맞춰요. 저도. 나 저도 너무 볼펜 가지고. 볼펜 가지고. 한참 걸리긴 하는데 그게 좋아. 그리고 약간 그랬잖아. 이거 보고 당첨되면 나 이걸로 뭐 하지 하는 상상력. 상상. 나 너무 맞아요.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준비한 주제는요. 기분 좋은 떨림을 가져다주고 또 그리고 소소한 행운부터 큰 행운까지 선사하는 복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와 함께 살펴보는 복권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아, 긁는다, 긁어. 옛날 야. 복권. 20억 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일단 집을 한 채 사고. 저 때는 가능했어요. 집 한 채 사는 게. 그쵸, 그때. 지금은 안 가능하지. 어린애들을 위한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왕이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쓰는 게 좀 더 오래오래 남지 않을까요? 기관. 야, 멋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한 사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 판매하는 표권이 바로 복권인데요. 정의는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인데 민간 협동체인 개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방식으로 복권 추첨이 이루어졌고 또 당첨금은 얼마였는지 궁금하실 텐데 궁금해요. 그렇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만인계, 삼통계라 불리는 복권이 있었는데요. 만인계, 요즘 삼통계. 만인계가 지금의 로또와 가장 비슷한 복권이었습니다. 주최자는 추첨일과 등수별 당첨금을 정해두고 개표라는 이름의 복권을 일정 기간 동안 판 다음 추첨일에 복권을 산 사람들 앞에서 추첨을 하고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높은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이 복권 번호가 적혀있는 패가 담긴 둥근 통을 돌려 당첨 번호를 긋고 줄을 통해 건너편에 줄을 있는 통해서? 관리에게 패를 보냈습니다. 패를 받은 관리는 번호를 장부에 적고 사람들에게 당첨 번호를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방금 보신 저 풍경이 1892년 말 부산에서 열린 만인계 추첨 현장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호. 1901년 부산항에서 열린 만인계 복권 한 장의 금액은 5냥이었습니다. 한 냥을 지금의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7만 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5냥이면 무려 35만 원이나 되는데요. 야, 아니 뭐 복권 한 장에 35만 원? 야, 그때 당시 진짜 큰 돈 아닙니까? 이러면은 뭐 당첨금이 뭐 한 100억, 100억? 200억 되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삶이 얼마나 팍팍했던지 복권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한 회당 총 4,950장이 발행되었고 1등은 한 명이 3,000냥, 2등은 2명이 각각 1,500냥씩 가져갔고 6등은 130명이 각각 50냥을 가져갔습니다. 한 냥이 7만 원이니까 3,000냥이면 잠깐 얼마야 저기 3천 그러니까 한 냥에 7만 원이야. 7 곱하기 10 하면은 70만 원에다가 어떻게 계산 좀 해봐요. 제가 보니까 2억 1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진짜야? 와, 진짜. 지금으로 치면 1등이 2억 1천, 2등이 1억 500만 원, 6등은 350만 원 정도를 받아간 셈입니다. 아니 지금도 큰 돈이지만 조선시대 말에 저렇게 큰 돈에 당첨되면 그야말로 그냥 신분 상승이 가능했겠네요. 집도 막 사. 그러니까 그렇죠. 한 방이네 그렇지. 한 방. 자, 이렇게 1억 천금을 노리고 비싼 복권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사실은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예, 팍팍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또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복권 이름을 딴 지명도 생겼다고 해요. 진짜? 동네 이름이. 목포항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에는 마인계터로라는 길이 있는데요. 이 도로명은 이름 그대로 이곳이 만인계 추첨이 이루어지던 터였다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명으로까지 굳혀졌을 정도라니 당시 만인계의 인기가 새삼 실감이 야, 나죠.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로또대로, 연금 복권길,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네. 만약 그 길이 있다면 전 그 길로만 걷고 싶네요. 아, 네, 복권의 길. 당첨만 피해가는데도. 저도 싫어. 아니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근대식 복권이 등장한 건 언제였을까요? 근대식 복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복권이 등장한 건 1947년 12월 제14회 런던 올림픽 참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권의 형태였는데요. 당시에 가격이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당시에 총 140만 매를 발행해서 당첨금을 제외하고도 9,700여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아니 그런데 이 저기 올림픽 참가 비용을 왜 복권을 팔아서 마련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또 아름다운 또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던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이었거든요. 자,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후원비는 물론이고 우리 선수들이 런던에 갈 경비조차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 복권을 통한 성금으로 우리 선수들을 올림픽에 보내준 거죠. 야, 정말 십시일반이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야, 아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선수들을 올림픽에 보내기 위해서 올림픽을 보내겠다는 그 염원을 담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구매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100원이라고 또 되게 작은 값어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모이면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진짜 큰 힘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심지어.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저기 복권의 화폐처럼 그 인물 사진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혹시 저분은 누구신가요? 이 복권에 새겨진 얼굴은요, 당시 올림픽 대책위원장이었던 전경무 선생의 모습입니다. 정말 소중한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최초의 복권은요, 국가등록문화재 제490호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저분이 그 전현무 씨의 그 증조 할아버지래요. 진짜로요? 소왔어. 아, 나 믿었잖아. 약간 닮으셨어. 전쟁 중이었던 1951년 7월에는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애국 복권이 발매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전쟁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수도가 서울로 환도한 뒤에도 애국 복권은 계속 발행됐는데 총 10회까지 이게 이어졌고 당시의 모습이 과거 뉴스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함께 볼까요? 애국 복권을 삽시다. 뭐야 이거 내 건데? 선배님 안 계실 때 제가 한번 해봤는데 뺏겼네요.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형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진짜. 57년에 등장한 가두 개방식 애국 복권. 이 복권은 즉석에서 당락을 알 수 있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아니 이게 즉석에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당락을 알 수 있는 이 매력 있는 새 방식은 시민들의 인기를 얻었으며 판매장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행운을 시험해보고도 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회분 100만 장을 발행한 중 200만 원권이 5매, 20만 원권이 50매, 2만 원권이 1,000매, 2천 원권이 1만 매, 그리고 200원짜리가 45만 매로서 당첨률이 75%라고 합니다. 야, 당첨률이 75%예요? 아니, 그럼 무조건 사야죠. 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극장 입장권 1년 번호를 통해서 추첨을 하는 복권도 탄생했는데요. 좋다. 복권 추첨. 역시 이 맛이네. 맞아요. 오늘 유난히 힘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과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 사세청에서는 2월분 극장 입장권 복권을 인기여 배우 도금봉 양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했는데 복금은 1등 20만 환, 2등 5만 환, 3등 10,000 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장 입장권을 버리지 마시고 이 행운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요즘에는 뭐 마트에서 이제 장 보고 나서 영수증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뭔가 그 바코드라고 해야 돼, 일렬 번호 같은 걸로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다시 넣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막 또 사은품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거가 저 때 당시에도 저렇게 있었던 거네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사실 극장 복권은요, 극장에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해? 예, 그 당시에는 극장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입장권의 판매 실적을 좀 줄여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티켓에 1년 번호를 넣게 했고 이를 통해서 그 복권 추첨에 활용을 했던 거죠. 어허, 그야말로 뭐 일거양득이네요. 그렇죠. 야, 그런데 라떼는 말이죠. 부모님들이 복권을 산다 그러면 지금처럼 로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 어릴 때 무조건 준비되시면 쏘세요. 주택복권. 이거요. 돌아가는 거. 예.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은 정말 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60년대 말에는 주택 복권이 등장하는데요. 최초의 정기 발행형 복권으로 90년대까지 꾸준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이거 20년 동안 진짜 한 줄 안 빼놓고 다 샀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결국 한 번도 안 되니까 에이씨 그 돈으로 내가 집을 샀으면 벌써 샀겠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탄식을 의미가 있네요. 그것도 다 맞아요. 모아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 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되게 자료가 되고 그게 또 돈이 되더라고요. 사료가 되는 거예요, 사료가. 다 모아놨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한 버려가지고. 방에 버리죠. 69년 9월부터 주택복권이 발행됐고 그 기금으로 서울 암사동에 주택복권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야. 정부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암사동에 주택복권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복권 아파트네.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주택복권을 판매한 1억 원의 기금으로
가월 장병과 군경 유가족 그리고 일반 원우 대상자와 불의의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 연 4%의 낮은 이율로 장기 상환의 혜택을 주어 그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복권은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행한 복권인데요.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게 해주고 그리고 모인 복권기금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1회 주택복권은 한 장에 100원, 1등 당첨금은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의 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1969년 당시에 담배 한 갑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서민주택 가격이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집 한 채 마련하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돈이었던 거죠. 아니, 집 한 채에다가 안에 가전제품까지 싹 다 채울 수 있겠네.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또 그리고 당시에 국립대 1년 학비가 3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3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복권에 당첨이 되면 집은 물론이고 또 자녀 교육까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3만 원이었으면 진짜 내가 국립대 가서 내가 졸업했지.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대학 중간에 포기한 거 아니야. 등록금 때문에. 그럼. 자, 90년대부터는 주택복권의 독점이 깨지고 다양한 복권들이 추가 발행되는데요. 이후에 다양한 추첨식 복권과 즉석 복권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더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부럽죠. 부러워서 저도 하고 싶죠, 그렇게. 마침 지나가는 길에 저도 마음 투자해본 거예요. 그겁니다. 1등 당첨 확률은 보통 2천만 분의 1. 2천만 분의 1이라고요? 야, 어쩐지 그냥 당첨이 죽어도 안 되더라. 내 말이. 하지만 오늘도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은 이어집니다. 종류만 해도 즉석에서 확인하는 복권부터 20여 가지나 됩니다. 이런 복권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당첨금이 수십억 원인 고액 복권이 발매되면서부터. 복권 당첨됐다고 저기 해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오늘 뭐 100원짜리가 몽땅몽땅 나가는데 뭐. 단번에 수십억 원을 안겨주는 이벤트 복권은 당첨 확률에 관계없이 대박 꿈을 꾸게 합니다. 최근엔 복권만 판매하는 복권방까지 등장할 정도로 열풍입니다. 복권방이라는 게 저 때부터 등장했네요. 그러나 이런 열풍을 일으키는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여전히 2천만 분의 1입니다. 자, 이처럼 10개가 넘는 그런 추첨식 복권과 즉석 복권이 난립하게 되면서 복권 판매율은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요. 복권 수익도 당연히 크게 좀 줄었겠죠. 맞아요. 자, 2000년대부터는 저조한 복권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조그만 가게의 복권 판매액은 월 5, 6천만 원 선, 최고 당첨금 40억 원 등 거액의 당첨금을 건 복권이 선보이면서 판매는 더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딱 어느 순간 당첨금이 확 뛰었어요. 맞아요. 당첨금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손님들이 이제 호기심도 많이 생기시고요. 일주일 동안은 큰 기대를 갖고 지내는 거죠. 맞아. 저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처럼 복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인쇄 복권뿐 아니라 인터넷 전용 복권 시장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즉석식 관광 복권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복권을 마우스로 긁어내는 인터넷 전용 복권입니다. 이야, 마우스로 긁어내면. 복권 인쇄와 물류 비용 등 10%에 가까운 발행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는 복권 구입과 당첨금 수령을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사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복권 사업인 만큼 당첨 시스템 보호와 고객들의 적립금 관리 등 보안 유지를 최대 역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암호화 기술이나 이런 거 다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요즘 같은 뭐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많이 좀 불안하죠. 약간 허술한 느낌. 맞아.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DB 자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서 현재 인터넷 뱅킹 수준에 필적하는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인터넷 복권은 이 같은 전용 복권의 등장 속에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도 뭐 저 당시 기술로 봤을 때 생각보다 보안에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저 당시 기술로. 네, 약간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복권이랑 응당 그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 고래에서 제가 준비해왔죠. 진짜?
뭐야, 진짜 복권이야? 어머! 나 줘! 즉석에서 한번 긁어보자고요. 이거 진짜인가? 잠깐만, 이거, 잠깐만. 5억짜리야? 지금 방금 운명이 바뀌었을 수 있어. 옆으로 전달하면서.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되는 사람은 그냥 지금 나가게 하죠. 아니, 근데 아니지. 진짜 그거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거 사주셨잖아. 소유권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여기서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n분의 1 저기 감독님까지 해서 그래, 오케이. n분의 1. n분의 1.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 포함이니까 예, 기도하세요. 네, 다들 기도하세요. 오케이. 기도 좀 할게요. 제 시작부터 꽝이네. 다 안 됐어. 나 기분만 상해. 아니, 심지어 왜 5,000원도 안 되냐? 저 이거 5억 됐으면 바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옆에도 있어, 옆에도. 야, 옆에도 뭐 긁는 거 있어. 옆에도 있어. 옆에? 있어. 아직 남았어? 당첨시 긁어주세요구나. QR코드 나왔어. 당첨시 긁어. 기분 나쁜데 100원이라도 가져야겠다. 야, 그럼 그렇지. 에이그. 형, 이거 누가 샀어요? 우리 PD님들. 똥손이다, 똥손이야. PD님, 진짜 어떻게 5,000원짜리 하나도 안 되냐? 똥손이다. 아이고. 이거는. 그래도 또 당첨 안 됐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까워! 아파. 복권 기금이 모여서 이 좋은 일에 쓰인다고 생각하시고 네.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뉴스와 함께 복권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복권 이야기하면 이 복권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2002년에 등장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꿈을 꾸게 해준 로또입니다. 네. 이 로또가 이탈리아어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로또 맞았다. 로또. 아주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중근 선배 같다. 라따. 로또. 네, 이 로또는요, 행운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던 방식의 복권으로 국내 도입 후에 빠르게 복권 시장을 점유해 나갔다고 하네요. 은행 객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빕니다. 모두 점심시간을 이용해 로또 복권을 사러 나온 직장인들입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대출 업무를 보는 창구도 복권 판매대로 바뀌었습니다. 로또를 은행에서 샀었네요? 이 지점에서만 하루 600만 원어치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 선물로까지 오고 갑니다. 세뱃돈 주는 대신에 이걸로 주려고 지금 또 나왔거든요. 누구한테요? 아들이나 각시 뭐 이렇게. 와이프한테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야, 그야말로 로또 직장에선 단체로 복권을 구입하는 로또 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게 돼요. 괜히. 그죠? 나쁜 짓 안 해야지. 저마다 인생 역전, 대박의 꿈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밥 먹다가 그런 거 딱 보면 나는 안 되니까 얹히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나도 저 되겠구나. 복권 한 장의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그러나 그 가능성은 8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조금 800만 분의 1이면 도무지 감이 안 도는 숫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네. 아마 감이 딱 오실 텐데 로또 1등의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1년에 그 벼락을 맞을 확률이 5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거예요. 거의 그냥 희박한 거네요. 그렇죠.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듣고 나면은 괜히 당첨되기 진짜 어렵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매주 희한하게 1등이 계속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 이러다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안 사야자다가 1등이 나왔어? 그럼 또 가서 또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희망 갖고 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복권에 대한 얘기를 열띠게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사행성 또 중독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로또 복권의 구매층을 보면 대부분 좀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근로 의욕 약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또 지적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나도 로또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자, 동행복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로또 당첨에 가장 많이 등장한 숫자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적어야 돼. 뭔지 지금 알려줄 거죠? 난 나만 알려달라고 할 줄 알았어. 아니. 아 그래 그럼 나만 알려줘. 나만 알려줘.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야죠. 다 정보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맞아요, 네. 검색하면 나와요. 네. 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행복권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당첨된 숫자 6개는 뭔데? 43, 네. 27, 어히? 34, 어허. 1, 13, 어허. 17 순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3, 17은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1. 근데 방금 그 진혁 씨가 불러준 6개의 숫자를 보고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로또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은 늘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맞아요. 관련 리포트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291명 가운데 147명을 나눔 로또가 설문조사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냐는 물음에 조상 관련 꿈을 꾼 뒤 1등에 당첨됐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아 최고의 길몽으로 꼽혔습니다. 역시 조상님. 그렇죠. 당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인지를 물었는데 배우자에게 알린다는 응답이 42%,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답변도 30%에 달했습니다. 혼자만.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그럼 제일 먼저 언니 그 와이프분께 알릴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걸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와이프분한테 바로 말 안 하고? 와이프한테는 이제 당첨 금액을 숨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되긴 됐는데 2등 됐어 이렇게 하면서 가방 하나 사주고 갖고 있어야죠. 나머지는 내 돈데. 비상금이 필요하니까. 네. 맞아. 로또 당첨금은 주택과 부동산 구입에 쓰겠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예금과 주식 등 재테크, 다음으로는 대출금 상환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로또 1등 당첨자가요. 이렇게 막 돈을 막 흥청망청 쓰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불행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럴 거면 아예 당첨이 안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왜냐면 또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있고 좀 안타까웠던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복권 당첨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등장한 복권도 있습니다. 뭐요? 그게 바로 당첨되면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이 들어오는 연금 복권이죠. 네, 그래서 나왔을 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도 있나? 복권 매장에 새로운 복권이 등장했습니다. 1등 당첨금을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하는 연금 복권입니다. 와, 매달 500만 원씩 20년. 그냥 월급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연금 복권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한 번의 실수로 날릴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22%를 제외하면 매달 3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 당첨 확률은 315만 분의 1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2.6배가 높습니다. 또 1등 당첨금을 다 타지 못하고 사망하면 남은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그 아들, 딸 10명보다 나은 연금복권이다. 자식보다 나은 연금복권. 매달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돈 타는 것보다 이제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그 500만 원씩 타서 평생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도. 아, 자꾸 복권 사고 싶어져요. 네. 자,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복권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모를 행운을 기대하게 해주는 복권. 대박을 꿈꾸면서 그 지나친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복권을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다음 주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억은 긁지 않는 복권과 같습니다. 100% 행복이 당첨되는 라떼월드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여보, 아까 그 당첨금 얘기 안 한다고 한 거 거짓말이고 벌써 내 인생의 로또는 너야. 녹화됐어요. 언니가 전화 좀 달래요. 빨리 쉬는 시간에. 괜찮아요? 알잘 딱깔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오, 그렇다면 홀리몰리 과카몰리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홀리몰리 과카몰리. 네. 처음에 저도 이거 뭐지 새로 나온 과일 이름인가 했는데 놀랍다는 뜻을 말할 때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심지어 왜 5,000원도 안 되냐? 저 이거 5억 됐으면 바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옆에도 있어, 옆에도. 야, 옆에도 뭐 긁는 거 있어. 옆에도 있어, 옆에도 있어. 옆에? 있어. 아직 남았어? 당첨지 긁어주세요구나. QR코드 나왔어. 당첨지 긁은. 기분 나쁜데 100원이라도 가져야겠다. 야. 그럼 그렇지. 에이그.